자,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6년 4월 1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저희가 2주 만에 녹화를 하는데요. 예, 한 주를 건너뛰었습니다. 그 2주 동안 정말 너무 많은 소식이 쏟아졌거든요. 저희 지난 에피소드가 클로드 코드 유출과 관련한 일이었는데요. 사실 2주 동안에 일어난 어떤 그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 클로드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 바쁘다. 그리고 사실 그 의견이 조금 약간 양분돼 있었잖아요. 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새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엔트로픽이 지난 2주간 보여준 어떤 행보를 보면 자기네들도 또 밖에 있는 것들 다 안으로 많이 들였어요. 딸깍딸깍 하면서 모델에 힘을 들여서. 네. 예, 클로드 디자인도 좀 밖에서 많이 보던 서비스들이 그대로 안에 이렇게 좀 영입된 걸 볼 수 있고, 오늘 또 아무래도 그래도 중력이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엔트로픽의 발표 위주, 미소스부터 해서 오퍼스 4.7, 그다음에 이제 클로드 디자인, 또 그 사이에 코덱스도 앱을 내놨고, 그리고 뭐 GPT 로잘린드도 있었고, 그 사이에 또 생명공학이라든지 재료공학, 화학, 물리, 수학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깊게 살펴볼 수는 없고 주마간산 형태로 가면서 어떠한 저희의 해석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냥 중압간산에 그냥 얇게 뭐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또 이게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컨텍스트가 다 로딩이 돼 있지 않고 로딩이 돼 있지만 썩어 있어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한 달이 1년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뭐죠? 저희가 이제는 1개월을 1년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2주라고 하면 반년이잖아요. 그야말로 반년의 임팩트예요. 뭐가 너무 많아. 하여튼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제가 이제 위키백과에 그 모델 릴리스 간격이 잘 나와 있길래 그거를 시각화를 해봤어요. 오퍼스가 지금 이 보라색 가까운 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2020 아마 여기가 보면은 5년부터는 이게 요 간격이 한 70일 정도거든. 여기가 한 100일 정도. 70일 간격으로 지금 오퍼스 4가 5월 22일이었어. 그리고 4.1 8월 5일, 4.5 11월이었죠. 그리고 4.6 2월 5일 며칠 전이었죠. 오퍼스 4.7 여기가 계속 딱 좁아지고 있네요. 70일이거든요. 근데 얼추 요 간격을 평균 내면은 대략 한 70일 간격마다 모델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 점에서 이 오퍼스와 소넷과 하이쿠의 이 분포에서 읽을 수 있는 직관적인 점은 사람들의 수요가 다 오퍼스에 몰리고 있다는 거 보여주거든요. 초창기만 어떻게 그렇게 볼 수 하더라도 있나요? 소넷, 하이쿠의 런칭 간격은 계속 넓어지고 있고요. 소넷의 런칭 간격도 넓어지고 있고, 오퍼스는 계속 좁아지고 있고. 요거는 미소스입니다. 요거는 기타라 가지고 네, 걔는 이제 걔가 또 좁아지는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죠. 네, 새로운 티어로 네. 자, 원래 고급 모델은 조금 쓰고 소넷 같은 걸 작업에 많이 쓰는 형태가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아니죠. 항상 최고의 모델을 좋아한다. 그렇죠. 또 그 사이에 또 오퍼스 품질 저하 사건도 한참 이슈가 있었는데 뭐 그거는 근데 그게 약간 징조같이 사람들이 봤죠. 왜냐하면 새로운 모델 출시 즈음에 뭔가 지금 너프가 되거나 조정이 있다. 근데 지금 그 패턴이 맞아 들어가고는 있거든요. 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가가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있고요. 근데 70일 간격 떨어지면 6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 그즈음이 되면은, 또 다음 모델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70일 뒤에 또 새 모델이 나오면, 근데 그런 패턴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새 모델 나오면, 그러니까 하네스의 변화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존의 프롬프트들에서 더 잘 작동하는 부분, 안 작동하는 부분 이거 좀 조정하는 것들 필요하고 해서 계속 일거리가 한 70일마다 생긴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수함수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네요. 눈덩이 구르듯 구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주기로 요 간격으로 계속 피곤한 일들이 있다. 계속 있는 것들 한번 이렇게 리팩토링하고 개편하고 뭐 그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구나가 이번에 좀 느낀 그 감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성기게 봤잖아요. 더 촘촘하게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요 사건들을 시각화해 놓은 거예요. 클로드 코드 쪽은 뭐 이제 대강 보는 거에서도 많네요. 근데
촘촘히 보면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며칠 상관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최근에 네이티브 바이너리로 해서 이거 예고했던 거긴 한데 사실 이게 여기에 쭉 그 체인지 로그가 공개가 돼 있어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높은 밀도로 뭐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새로운 그 슬래시 명령어들 나오고 있고 이거를 익히는 건 또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 네이티브 바이너리가 됐다는 얘기는 이젠 타입스크립트가 타입스크립트는 맞죠, 여전히. 그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이제 패키징을 npm으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바이너리 형태로 아예 묶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런타임과 함께 배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클로드 코드가 사실 빈도가 제일 잦고 뭐 앱이라던가 뭐 이렇게 API 상황에서의 변화, 뭐 그리고 엔지니어링 블로그 뭐 되게 많아요. 요새는 또 레드 팀도 포스팅을 많이 하는데 미소스라던가 이제 이번에 미소스 발표할 때 그 니콜라스 칼린이라고 보안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얘기가 또 재조명되고 있고 이거 제로데이 찾고 그런 것들이 2월 달쯤 이게 지금 2026년만 본 거예요. 2026년만 본 건데 밀도의 변화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으면서 또 뭐가 더 많아지는 느낌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클로드 세계관에서만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4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쿼터죠. 1, 4분기. 그 정도의 이만큼의 이제 이벤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엔트로픽이 참 잘한 것 같긴 해요. 예, 그냥 명확하게 텍스트와 코딩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B2B 유스 케이스로 애플리케이션들을 깔면서 깔끔하게 조합해 나가기 시작한 거. 그게 이제 클로드 코드였고, 그 코딩 에이전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오픈 AI는 살짝 뒤늦게 좀 따라오기 시작했고, 구글은 아직은 좀 헬렐레 한 것 같아요. 구글이 작년 이맘때는 2.5 때문에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었고, I.O. 직전에 발표를 했어서 이슈가 됐는데, 그리고 사실 엔티 그래비티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와 이건 또 뭐 제대로 해보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11월 정도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뭐, 지금의 어쨌든 그 이벤트를 선점하고 있는 거는 엔트로픽이 너무 자명해 보이고, 네. 근데 그렇긴 한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참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이 코딩이나 이 B2B 엔터프라이즈 이런 쪽의 문제가 뭔가 인류를 구원할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소몰핑 랩이라든지 사이언스라든지 알파 시리즈 쪽에 훨씬 더 많은 웨이트가 걸려 있어서 데미스도 인터뷰하면은 여전히 다 그런 쪽 이야기를 하지 뭐 코딩 툴이 어떻게 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이 레이스에서 그러니까 구글 딥마인드가 뒤처질 거라고는 거의들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슈에는 참여를 많이 못 하고 있다. 근데 구글의 관심사는 그게 뭐 아닐 수도 있고 또 IO가 5월 19일, 20일인가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온갖 서비스들의 영합된 걸 아마 발표하겠죠. 모르긴 몰라도.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이번 주까지가 엔트로픽의 턴이었다면 다음 주는 이제 다른 곳들의 턴 아니겠습니까? 뭔진 몰라도. 네, 오픈 AI GPT 5.5 나온다고 소문이 좀 돌더라고요. 예. 퍼드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썰은 분분한데 5.5가 미소스급의 모델이다, 스퍼드가 미소스급의 모델이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전 확인은 정확하게는 못합니다. 썰입니다. 그러면 미소스 얘기부터 좀 할까? 이제 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사실 엔트로픽이 미소스가 사이버 보안 능력 때문에 이거는 런칭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소위 밑장을 깔고 홍보를 하고 그 사이에 오퍼스 4.7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 의견이 갈려요. 미소스를 프로덕션을 못하는 이유는 엔트로픽이 지금 컴퓨팅 자원이 그 구글, 오픈 AI, 엔트로픽 3사 중에선 가장 달리거든요. 그리고 신정규 대표님도 이런 쪽 상황에 좀 숫자들을 많이 보시는 분이신데 엔트로픽이 작년도에 올해분 이 GPU 확보하는 것들이 잘 못했다. 그래서 계속 쇼티지가 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못 내놓는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려요. 트위터 같은 데서는, X에서는. 근데 또 얘기로는 지금 이번에 그 두아케시 젠슨왕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두아케시가 젠슨왕을 엄청 밀어붙였는데 지금 엔트로픽이 상당한 기대 주는데 거기는 GPU 의존도가 떨어지고 AWS의 뭐였죠?
하고 TPU 쪽으로 많이 이제 포션을 주지 않았느냐, 당신들의 전략은 뭐냐, 막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트레이닝 자원과 인퍼런스 자원 모두 엔트로픽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조금 줄여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 전략적 선택인데 저희가 이 타임프레임이 하드웨어의 타임프레임은 적어도 2, 3년의 어떤 리드 타임을 가지고 돌아가는 영역인데 소프트웨어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60일, 70일 단위니까 그 두 개의 미스매치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엔트로픽도 어쨌거나 엔비디아 생태계를 탈출하고 싶은 인센티브는 당연히 있을 테니까요. 그것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중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 근데, 아닐까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 지금 미소스는 10T잖아요. 10, 미토스의 크기가 10 트릴리언. 와이씨, 세기도 힘드네요. 10 트릴리언. 그쵸? 그러니까 그 10 트릴리언이면은 인간 뇌가 1.1700억 개 정도라니까 10분의 1 정도 수준인가요? 아닌가? 맞아요. 인간의 뇌가 그 뉴런의 개수가 100 빌리언, 100 빌리언이고요. 그 빌리언 100, 10억 곱하기 100만큼 있는 거고, 그게 1000배씩 한 뉴런당 이론상 1000개 정도의 시냅틱 커넥션이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100T죠. 인간의 뇌가 풀로 다 시냅스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100 트릴리언인데 절대 100 트릴리언 안 되죠. 굉장히 그 성기계 연결되어 있거든요. 나이 들수록 계속 소위 프루닝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 트릴리언은 절대 안 될 텐데 이론상 인간의 뇌가 가질 수 있는 캐파의 맥시멈 캐파의 10분의 1에 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이 이제 보안 관련된 거 문제 때문에 한 50개 기관에 먼저 그 얼리 액세스를 주고서는 이거는 뭐 서빙하기도 어렵고 지금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슈가 많이 됐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했죠. 엔솔로픽이. 네. 마케팅적으로는 뭐 홈런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IPO 맥싱이라는 얘기도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IPO 할 때까지는 엔트로픽이 그렇게 오버하는 것들 좀 봐줘야 된다라는 인식도 있다라는 말씀도 여기저기서 좀 들었고요. 어쨌건 그냥 재밌는 얘기로는 사람을 속여서 그 샌드박스를 탈출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한 거는 이제 사이먼 윌리슨도 그거에 주목을 했는데 니콜라스 칼리니가 한 이야기에 좀 주목을 저도 좀 했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보안 쪽의 능력이 강한 게 약간 그 이미 있는 도구들을 잘 조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좀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뭔가라기보다는 코딩을 잘하는 모델로 계속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제로데이를 찾을 정도의 능력 그리고 그거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능력까지. 그러니까 블랙햇으로도 쓸 수도 있고 화이트햇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상태에 대한 경각심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해커 출신으로서 해킹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존재하는 수많은 어떤 노드들 그 사이의 연결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취약점이라는 거는 그 연결 사이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어떤 것과 어떤 것들의 이렇게 단품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결합됐을 때 나오는 어떤 창발적 현상에 대한 좀 많은 암묵지스러운 사고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모델이 문헌 조사 같은 거를 잘해가지고 인간은 그 예를 들면은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수학에 뭐 수론을 하다가 또 위상 수학을 하다가 깊이 파는 거가 사실 같은 수학이라도 굉장히 멀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모델들은 연결해낼 수 있는 둘 다 잘하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에피소드마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삼남한상의 지식이라는 이런 배포가 있는데 인간은 다 다를 수 없지만 얘들은 이제 우리랑 다른 시간과 리소스를 쓰니까 다 찾아내는 거겠죠. 그렇죠. 모델이 아직 스스로는 그거를 못하지만 사람이 큐를 던지면은 그 문헌을 잘 찾는 것만으로도 로우 행잉 프루트, 낮은 과실들을 따는 게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막 생명공학이나 화학이나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학문 쪽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수많은 서비스들을 딸깍거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본질을 보면 사람의 기여분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모델이 이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모델의 과잉 능력. 저희 항상 얘기하는 캐퍼빌리티 오버행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능력을 누가 빨리 잘 꺼내 쓰느냐의 지금 싸움이거든요. 근데 뭐 능력이 들쭉날쭉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4.7 나오고서는 실험을 해봤는데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세차장 가는데 100피트 거리 떨어져 있는데 차 가져갈 거냐 걸어갈 거냐. 근데 4.7이 어댑티브 띵킹이라는 거를 웹에서는 내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4.6까지는 추론을 항상 고정해 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GPT-5 나왔을 때처럼 어댑티브로 해서 근데 또 라우터는 아니래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항상 그 싱킹 모드가 되지 않을 거를 모델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 가는 거를 띵킹을 안 켜고 하면은 당연히 걸어가야 된다라고. 띵킹을 켜고 키기에 울트라 띵크 이런 걸 프롬프트에 넣어주면 당연히 차 가지고 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어댑티브 같은 거를 계속 넣는다는 얘기는 트래픽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고. 예.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띵킹을 디폴트로 다 켜고 하겠지만 저희 뭐 코덱스를 쓰든 클로드 코드를 쓰든 사람들 다 띵킹 레벨 상당히 높여놓고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웹에서는 그걸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 클로드 코드에서만 싱킹을 그 에포트를 고정할 수 있지 웹 인터페이스는 이제 약간 어, 그 자원 배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부족한 거죠.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또 프롬프트에 넣어줘야 되겠네요. 근데 그래도 안 켜질 때 있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미소스 얘기를 살짝 마무리하고 4.7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미소스도 뭐 어쨌건 나와서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 얘도 어떻게든 나오긴 하겠죠? 저 4.7에 대해서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는 토크나이저가 바뀌었어요. 네, 토크나이저의 그 토큰 보캐블러리 숫자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비용은 상승한 그런. 그렇죠. 보캐블러리 숫자가 당연히 줄어들었으니까 예를 들었으면 예전에 헬로우 월드 하면 헬로우 월드 두 개 끊던 거를 G, LLO 하고 끊고 해서 뭐 두 토큰으로 끊어지던 게 세 토큰 정도가 된 느낌이거든요. 그 토크나이저가 달라진다는 거는 이게 앞쪽에 임베딩하고 뒤쪽에 LM헤드 쪽 임베딩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가운데는 그래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토크나이저가 바뀌면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토크나이저의 토큰이 늘어날 때 근데 이제 줄어들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뭐죠? 헬로우에서 HELLO가 그냥 하나였다가 HE랑 LLO로 끊겼다면 그 HE와 LLO는 미리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 BP의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임베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크나이저가 줄어드는 경우는 사실상 임베딩의 문제나 LM 헤드의 문제는 아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나오고서는 그거 가지고서는 타임라인에서 꽤 분분했는데 그 이게 프롬 스크래치로 했냐 아니면은 중간에 그 컨티뉴얼 프리 트레이닝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미드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도메인 지식을 다 주입한 형태로 했냐 뭐 그거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추론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소스가 있으니까 미소스에 혹시 디스틸 아니냐 증류된 버전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근데 프롬 스크래치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CPT로 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뭐죠? 오퍼스 라인에서 계속 발전된 그냥 컨티뉴얼 프리 트레이닝이 된 거냐? 아니면은 이제 더 큰 모델에서 이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저희가 KD라고 얘기하죠. 예. 증류를 한 거냐라는 부분은 다룰 수 있겠죠. 그 저희 그 단톡방에서 신정유 대표님은 얘네의 어떤 배포 라인이 과거에는 오퍼스, 소넷, 그다음에 하이쿠 다 각자의 어떤 그 라인에서 프리트레이닝 시작해서 그냥 CPT,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 하면서 내놓는 분기였다면 지금은 느낌상 하나의 빅 모델, 예를 들어 그 빅 모델을 뭐 미소스라고 쳐보죠. 제일 뛰어난 모델에서 그냥 오퍼스급, 소넷급, 뭐 하이쿠급으로 나눠서 그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형태로 해서 그냥 트레이닝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베이스 모델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KD를 하는 세 가지 종류로 KD를 하는 뭐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4.7 시스템 카드에 미소스 언급이 되게 많아요. KD를 했다는 건 아니고 오딧을 했다. 지금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형태로 이제 시스템 카드에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 그냥 약간 순화된 표현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만 한번 썰을 풀어보면 그냥 티처 모델이 저희가 막 프롬프트 셋이 준비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똑똑한 모델이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정답지를 한번 쓰면 그 정답지를 가지고 전통적인 프리트레인 방식으로 원핫 벡터를 만들어서 그 일단 모델의 아래 좀 작은 모델을 그 훈련시켜 버리는 거. 그게 이제 한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걸 것 같아요. 그냥 원핫 벡터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걔죠. 그 로그 프로버빌리티. 예를 들어서 빅 모델의 로짓이 사실은 그냥 하나의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에 대한 분포를 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템퍼리처를 좀 높여가지고 모델이 분기할 수 있는 그런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떤 로짓에 대한 확률들을 다 꺼낸 다음에 물론 뭐 다 꺼내면은 보케블러리 숫자만큼 꺼내지니까 그건 너무 크고 한 탑 50에서 탑 한 100 정도를 꺼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꺼내서 그 로짓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은 뭐였더라? 그냥 스튜디오 모델이 이제 그 앞에까지 얘기한 건 이제 완전한 오프 팔러시고 그 빅 모델에 있는 거를 이제 중요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스몰 모델이 약간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환경 적응도가 떨어지니까 그 어느 단계에 가면 무조건 온 팔러시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온 팔러시로 돌려서 작은 모델이 이제 어떤 지정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쓰게 하고 그 똑같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그 빅 모델이 따라가면서 확률 값들을 계속 봐주면서 작은 모델에 실수하는 부분들에 더 강한 시그널을 주는 형태로 보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보지 않았던 환경에 대해서도 적응하는 마치 저희가 이제 인스트럭션 파인 튠 되듯이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 모델 카드에서도 뭐 좀 가이드를 했다 뭐 했다 나왔다면은 세 번째 온 펄리시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 티처 모델이 강하게 인게이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다 이게 이제 요새 그 모델들이 꾸어지고 있는 방법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1월인가 2월인가에서 한번 그 엔솔피 쫙 막았잖아요. 와,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론티어 랩들이 하는 것들, 저희는 이거를 직접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배포되는 어떤 레포라든지 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추정하는 건데, 갭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프론티어의 사람들은 화성으로 화성으로 가고 있고, 근데 또 아모데이는 지금 한 6개월에서 뭐 10개월 정도의 차이 정도 앞서 있지 따라올 거다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6개월에서 10개월이 저희 지금 이 상대적 개념으로 6년에서 10년 떨어진 이게 그런 걸 하고 있는 이게 이제 거니까. 스케일을 다르게 로그 스케일 비슷하게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가 이거 녹화하기 전에 살짝살짝 사담을 하면서 작년 이맘때쯤 저희 GPT-4 5 쓰고 있었어요. 라는 얘기하고 서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뭐라고요? 이러면서. 예. 그렇죠. 그 뭐지? 그 암 치료하는 거 관련된 거가 4 모델 가지고 했었다고 뭐 말씀해 주셨죠.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한번 하는 걸로 하고, 돌아와서 얘기하면 결국은 미소스, 오퍼스, 소넷, 하이쿠, 이거 막 다 하나의 통합된 파이프라인으로 돌아가게 얘들이 잘 만들고 최적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아니라 그 날리지 컷오프 날짜를 보면 엔트로픽은 트레이닝 컷오프가 있고 릴라이어블 날리지 컷오프가 있더라고요. 근데 트레이닝 컷오프가 더 나중이니까 그거는 이제 CPT를 했을 때의 시점까지를 아마 트레이닝 컷오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4.7은 1월이에요. 올해 1월. 예, 그러니까 아주 최근인 아주 거죠. 최근이네. 거의 구글 어, 레벨이네요. 예. 예, 미소스가 이제 사내에서 내부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2월 24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다 구워지지도 않았을 때 걔를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되게 촘촘한 타임라인에서 지금 모델들을 굽고 이게 약간 대단한 행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질 그러니까요. 거다. 네. 그 4.7 얘기 이제 좀 넘어가기 전에 토크나이저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하면 토크나이저,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똑같은 일을 할 때 오퍼스 4.6보다 4.7이 토큰을 훨씬 많이 쓴다라는 게 지금 지금 보고되고 있죠. 그렇죠. 이 예, 얘기는 이제 저희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토큰 값이 비싸졌다거든요. 맞아요. 단위 지금
예, 싸지지 않고 비싸지는 추이로 가고 있고 새 티어 나오면 확 비싸질 거고 지금 제본스 역설인가요? 풍요로워지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렇긴 한데 또 아무리 이노베이터들이 자기네들이 잘했으니까 비싸게 줘라라는 게 있어도 이 이거 자체가 뭔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레시피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랩이 따라하거나 혹은 구글이 더 막대한 자원으로 밀면 그 값은 계속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 계획을 할 때 토큰 값이 올라간다라는 거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토큰 값은 계속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선에 머무를 거야. 뭐 0이 된다까지는 저도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 머무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업 계획을 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모든 사업은 모델에서 누가 능력을 잘 꺼내기의 경쟁이기 때문에, 네. 이제 모델을 넘어서는 사람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사람의 힘으로 저는 그래도 들쭉날쭉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이제 특정 영역에서 넘어설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사업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B2B, B2C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생명공학이나 화학 같은 이런 대단히 공돌이스러운 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인간의 감성이 존재하는 영역은 뭐 제가 그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토크나이저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비싸졌다. 비싸졌는데 1.3배, 5배 그 정도죠. 맥시멈 1.4배 비싸졌다고 하는데 그 승주님이 오늘 아침에 카톡에 공유해 주신 그 글 읽어보니까 거기에 통계 분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뭐 CJK 언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코딩 언어 그냥 일반적인 그 뭐죠? C, 영어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떤 좀 분류를 만들어 다 해보니까 CJK 쪽 언어의 토크나이저는 안 변했다.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 같다. 원래 CJK 쪽은 토큰이 거의 굉장히 가혹하게 잘렸으니까 이제 더 안 잘린 것 같은데 영어도 안 변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요, 아니요. 영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 라틴어 계열이니까 영어도 포함이고요. 영어로 된 산문 그 시 이런 것들도 보니까 곱하기 1.3 됐더라고요. 이 제일 많이 늘었던 거. 네, 예. 클로드 코드가 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클로드.md 영어죠. 그다음에 코드들 거기가 사실은 1.4예요, 거의. 1.3에서 1.4.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를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평균 토큰 값이 1.3에서 1.4배 비싸졌다라고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프로 계정은 사실 엄청 빨리 닳거든요. 네. 프로 계정은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프로랑 맥스 계정 둘 다 있는데 비싸졌다. 예. 비싸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도 오픈 AI 쪽은 좀 플렉스 하고 있거든요. 계속 리셋해 주거든요, 티보가. 무슨 일 있으면 한번 리셋해 주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이 경쟁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코덱스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사실. 사람들 코덱스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제 좀 주목하고 싶은 거가 몇 개 있는데 여기 스케일링 매니지드 에이전트 재밌게 봤었거든요. 이건 뭔가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 매니지드 에이전트라고 그림 보시면 아마 생각날 건데 이거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엔솔로픽이 또 치고 올라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분리하는 작업. 그래서 조금 더 OS스러운 쪽으로 가는 방향 했었죠.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4월 중이에요. 4월 중. 4월에 저희 그 안 했던 2주 사이에 있었던 아, 그런가요? 매니지드 에이전트가 이게 조금 쉬워진 오픈 클로를 그냥 우리 클라우드 위에서 돌려 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 관련된 거 분리해 놓고 세션에서 이거는 스토리지 마음껏 쓸 수 있는 쪽 그다음에 샌드박싱으로 해서 그 샌드박스 그 코드들 도구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뇌같이 모델하고 하네스를 합쳐서 뇌처럼 CPU처럼 두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분리하고 소통하는 레이어들을 만든 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모델이 시크릿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크레덴셜에 쓰는 뭐 토큰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주우면은 그게 유출이 될 수 있으니까 분리하는 작업 같은 거 한 거거든요. 이게 저는 이거를 그냥 심하게 축약해서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오픈 클로의 N8N 에디션이다 정도로 느껴졌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서비스로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제 락인 시키려는 전략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오픈클로 같은 그런 워크플로우 우리 위에서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위에서 안 만들어요. 예, 안 만들 것 같아요. 여전히 오픈클로나 뭐 에르메스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 그 위에서 포크하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제목은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뇌와 손을 디커플링한다, 분리한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가고 있고, 이 매니지드라는 거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그 매니지드 버전이 있었잖아요. C++ 위에 C샵 나오듯이 메모리 관리해주고 그런 식으로 매니지드 또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매니지드를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안도 생각하고 안전도 생각하고 삑사리 좀 덜 나게 하고 쉽게 추상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스케일링 할 거냐. 어. 근데 이게 브레인과 핸즈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게 저희 에이전트 바닥에서는 이미 많이 쓰는 메모리와 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바닐라 클로드 코드나 바닐라 CL을 쓰면은 저도 쓰다가 가끔 가다 내가 이래도 괜찮나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모델한테 주요 정보들이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잡아냈다라는 최근에 보안 당연히 이제 보안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맞는 해결책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하는 모델 스스로는 절대로 탈출하지 못하게 가둬놓는 그런 접근들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뭐 하니스의 원래 의미가 사실은 가둔다, 컨트롤 뭐 이런 의미니까요. 예. 아무리 모델이 좋아져도 개인이든 회사든 저 하니스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 영역이 프론티어 모델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그냥 고객과 프론티어 모델 사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중요하게 봤는데 세션을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스토리지에 관리한다는 거를 아마존에서도 S3 새로운 쪽 내놓으면서 뭔가 하는 게 있었고 이 세션 그러니까 모델이 추론하고 만들어냈던 것들을 주요 자산 삼는 그런 접근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잘 분리시켜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MD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파일에서 그거를 요새는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세션 자체를 관리하는 그런 접근들도 재미있게 느껴졌다라는 게 인상에 좀 남아 있었습니다. 요것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재밌게 봤거든요. 4월 14일에 이 오토메이티드 얼라이먼트 리서처. 승주님이 좋아하시는 토픽이네요. 네. 오토메이티드. 그래서 이게 ARR이 결국에는 얼라이먼트 쪽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그 연구를 하는 자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저자들 목록의 맨 마지막에 옌 라이커라는 그분이 SSI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일리아스 투게버랑 같이 슈퍼 인텔리전스 해서 오픈 AI 하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온 분인데 여기서 맨 끝에 부분이 좀 재미있었는데, 이런 자동 연구자는 지금 모든 빅테크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증강하는 연구. 그게 얼라이먼트 문제가 됐던,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문제가 됐던, 그거를 자동으로 하는 AI 연구자를 만들려는 거는 작년에 오픈 AI도 공헌했던 거고, 당연히 네네. 구글 딥마인드 하고 있을 거고, 엔스로픽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이거를 일종의 힐 클라이밍 문제로 해결 가능한가? 이 방향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RL에서 얘기하듯이 힐 클라이밍 하듯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냐. 근데 우리가 관측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 여전히 취향과 다양성은 좀 아직은 사람이 좀 가이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여기에서 위크한 모델이 어떻게 강한 스트롱한 모델을 가이드하고 학습하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엔스로픽에서 많이 내놓았던 것들이 그 페르소나 벡터, 뭐 컨셉 벡터, 그리고 최근에는 이모션, 펑셔널 이모션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벡터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다 비슷한 방법을 써요. 컨트라스티브 방법을 써가지고 약간 대조적으로 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 같은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여기에 녹여냈는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 왜 위크가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인간이 위크 모델이 될 거예요. 위크인 상태에서 어떻게 정렬을 할 건지가 이제 얀 라이커가 오랫동안 파고들었던 문제거든요. 더 강력한 존재를 어떻게 정렬시킬 건에 대한 맥락에서 이걸 읽는데 네, 아이디어랑 리절트가 사운드한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함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아직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를 한다. 위에서 나와지는 개념이라던가 어떤 그런 조합하고 그런 것들 보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이게 정말 바둑의 경우가 그랬었잖아요. 37수가 처음에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 식의 연구들이 모델로부터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의 문제를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매우 높은 확률로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인간이 더 이상 베리파이어로 개입할 수 없는 지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일리언 사이언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위크 모델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할 거냐의 문제를 그러니까 다루어서 그 차별을, 모델이 위크 모델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모델을 놓고 하는 거긴 한데 그거에 빗대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허에서도 사만다가 티오도르를 떠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너랑 말이 안 통해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가 이렇게 여기 이모션이라는 거 쪽이 좀 재미있는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 보면 좀 재미있고, 짧은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모션 벡터 찾아내는 연구를 보면서 이게 뭔가 이모션이라는 다른 영역에 그냥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보면서 예, 야, 이모션도 이것도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엔트로피의 톤은 이게 사람의 감정하고는 구분해야 되는 펑셔널 이모션이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네, 네, 정제된 언어로 괜히 선을 안 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그거 말고도 이 엔트로피 세계관에서도 이 정도의 그 주파수로 나오고 있는 요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도 알게 된 건데, 이쪽 포스팅도 상당히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월쯤에 제로데이 취약점 찾는 것들이 그 미소스까지 연결되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red.entropy.com이 블로그가 또 있고, 이게 다 산계돼 있어요. 리서치 블로그 있고, 엔지니어링 블로그 있고, 코퍼레이트의 뉴스들, 아까 그 저희 GPU 나오고 뭐 그랬을 때 그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기업 사이에서 뭐가 있냐,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뉴스. 그 다음에 여기 스텔스 쪽은 그 사람들이 배포된 거 보고서는 숨어 있는 이제 키들, 그 단어들 가지고서는 그런 거 알아내는 울트라 플랜이 미리 이제 감지가 됐다. 뭐 그런 소식들 같은 거 쪽이. 그래서 이거는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내용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조망하는 거를. 클로드 디자인. 네. 클로드로 만드는 거죠. 아직 디자인은 아니고, 완전 디자인을 넘어갈 거긴 한데요. 이게 너무 뉴스가 많고 제가 그 정리가 안 되니까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 겁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들 주마간산으로 보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니콜하기에 쭉 한번 훑으면은 툴팁으로 나와가지고, 맞아,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러면서 오늘 준비하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온 디맨드 UX네요, 정말. 그런데 4.7이 나오고서는 사실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한번 크게 된 거가 4.7의 성능이 아니라 클로드 디자인의 성능이 어제 오늘 막 이슈가 됐어요. 그쪽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네, 클로드 디자인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클로드 디자인의 인트로 영상 한번 보면은 이제 클로드 디자인을 만나자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엑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콘들 되고 막 이렇게 타이핑 되는 거. 근데 지금 이게 동영상이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이 다 다 도움이네요. 돔입니다. 돔으로 예, 지금 다 HTML로 실시간 만들어진 거네요.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네네. 중인데, 이거 자체를 클로드 디자인으로 만든 거. 이거 원래 리모션이라는 회사가 이거 하고 있었는데요. 그 회사를 샀을리는 만무하고 여기도 뭐 딸깍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나오고서는 피그마 주가가 7%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이게 유지즈를 따로 써요. 지금 리서치 하는 동안은 그 토큰 사용량이 따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일단 이그젬플 한번 그냥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들이 요 정도 프롬프트 하면은 지금 이런 걸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상호작용 가능한 엘리먼트들 가지고 쉐이더를, 이 프리뷰 자체도 아마 작동 가능한 상태거든요. 이게 작년 11월쯤에 제미나이 3.0 나오고서는 그때 나왔던 논문이 어떻게 프론트엔드 쪽에 그 피드백 루프를 닫아가지고 성능을 올릴 거냐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에서 뭐 그런 걸 한다. 근데 사실은 프론트엔드 쪽 디자인의 취향이 좋았던 건 클로드였었거든요. 오픈AI 쪽이 좀 제일 떨어졌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제품을 만들었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시장이라기보다 이제 타임라인에서 반응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도 지금 좀 전에 그 타임라인으로 봤던 버전을 디자인을 시켜가지고 약간 3D로 그거를 보게 한 거를 딸깍 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어떤 상황에서 그거를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디자인 파일 들어가면은 스크랩 같은 거는 여기서 바로 디자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보로 들어가요. 컨텍스트 안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선을 그린 거긴 합니다만은 뭐 아마 임포트도 다 돼서 기존에 뭐 캔바라던가 익스포트도 그쪽으로 되고 기존에 했던 작업들, 에셋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여기서 아예 스크래치로 작업을 하는 거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놨고요. 이게 컨텍스트로 바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에셋들이 있었는데 제가 프로젝트로 다시 들어가면은 스타일 같은 거 잡히는 거면 CSS들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바로 편집도 돼요. 세이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캔버스 초기처럼 다 에디팅까지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 어떤 항목에 대해서 그거를 딱 그 선정해가지고 피드백을 주는 것들이 아마 데모 영상에 있었나, 그 디자인 에셋들을. 그래서 이거를 한 거랑 또 이제 연상이 되는 게, 그 최근에 클로드 코드 앱도 업데이트가 됐고, 코덱스 앱도 데스크탑 앱이 둘 다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근데 둘 다 뭐가 들어갔냐 하면은 인앱 브라우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웹 형태로 산출이 되는 것들은 바로 외부 브라우저, 그러니까 원래 있던 브라우저에서 뜨는 게 아니라 인앱으로 떠서 그거를 인스펙트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선 거기에서 뭐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클로드 코드도 그런데 보고서는 캡처하고 그 안티그래비티가 초반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피드백 루프를 닫는 게 지금 현재 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그래서 엘리멘트마다 다 아이디 붙이고 그 프롬프트에서 그 아이디들을 하고 여기 좀 크기 좀 줄여, 늘려, 뭐 하고 하는 것들이 노가다였는데 그게 이제 엄청 편리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된 다음에는 이걸 했으니까 클로드 디자인 같은 제품이 나왔겠죠. 피드백 루프를 닫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함의가 숨어져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생각에 이거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펜슬이라는 서비스에서 강하게 밀던 거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펜슬하고 똑같네라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회사의 서비스도 엔트로픽에 딸깍 당한 거죠. 지난번 에피소드가 많은 엔지니어 분들의 분노를 자아냈어요. 저희 댓글 한번 보시면 댓글에 야 욕하는 글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글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합니다, 솔직히. 예.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세상이 저희가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어떤 키 메시지는 그거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는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게 저희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거든요. 그 약간 좀 민감할 수 있으니까 옳고 그름에 상관은 하지만 어쨌든 move on, keep moving on이 현상으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엔트로픽도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깥에 있는 굉장히 먼저 나와서 했던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그냥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뭐, 엔트로픽이 펜스를 인수해서 뭘 만들었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정수성님이 삼체 얘기를 좀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삼체 얘기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그 댓글에 달려있던 거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아, 이젠 우리 다 암흑의 숲에 있다. GitHub 래퍼가 발각되는 순간 딸깍당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무언가 목적물인 이런 거다. 최종 산출물의 목표, 오브젝티브를 딱 찍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더 상향의 인텔리전스에 타겟팅이 되면 걔는 그냥 바로 딸깍당하는 거죠. 만들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이거에 들어가서 봤을 때 그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코드의 품질은 어떨지 모르지만 PMF로 봤을 때는 지금 핏에 맞는 거를 제때 낸 거죠.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생각의 어떤 좀 약간의 로컬 옵티마인데, 저희 이제 도망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슈퍼 인텔리전스가 다 쪼아대고 우리를 압축하는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게 저희의 질문이잖아요, 항상. 저는 지금 도망의 방향은 딱 두 가지 종류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예를 들어 이제 자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나 지금 현존하는 하니스 엔지니어링은 극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가정은 미리 할게요.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아예 게임에 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나 막 모델을 만들거나 이러는 거는 못하는 딱 저희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익숙한 거예요. 방금 이 클로드 디자인이 제공하는 거, 클로드 코드가 제공하는 거, 코덱스가 제공하는 거, 결국은 이러한 선진 문물을 미리 보고 있는 관점에서 볼 때, 과거로 뒤따라오는, 아직은 과거에 있는 고객들을 보면요. 여전히 네이버 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AI 써봐야 무료 모델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맥스 요금제 결제해서 뭔가 이 프론티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는 전체 인구 혹은 우리나라 인구만 하더라도 5%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5%도 많이 봐준 것 같아요. 뭐 1%에서 2%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게 10%였다면은 저희 구독자 수가 뭐 몇십만은 되겠죠. 네. 근데 그러지 않을 걸로 봐서는 딱 10,000명, 20,000명, 많아봐야 몇만 명 정도가 이걸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직 남아있는 뭐 5천만 이상의 고객군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잘 만드는 사람, 그 파워포인트가 있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몇 명 안 돼요. 그런 것처럼 툴이 주어져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을 거기 때문에 그 저희가 항상 하던 얘기, 베네딕트 에반스가 했던 얘기 항상 전달해 드렸잖아요. 언번들링 챗 GPT, 언번들링 클로드 코드, 언번들링 코덱스 하면서 그 각각의 수많은 작은 비즈니스 영역으로 할 수 있는 B2C와 B2B는 이젠 또 열린다, 반드시. 예. 그래서 그쪽을 가는 방향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 방향의 방향성을 잡으면 사실 야, 코덱스가 끝내버렸어. 클로드 코드가 끝내버렸어. 라고 하는 거는 좀 심한 호들갑이에요. 예. 그냥 고객을 바라보면 고객과 최신 기술 사이에서 고객을 서빙해야 될 것들은 언제나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잘하는 지금 창업자들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이 언번들링 챗 GPT를 B2B, B2C의 시각으로 이제 10년에 걸쳐서 이 변화를 따라올 고객들에게 찬찬히 팔아대는 게 굉장히 큰 사업으로 여전히 존재하겠다. 뭐 웹 2.0이든 아니면 모바일 앱 붐이든 이제 AI 애플리케이션 붐이 한번 일어나는 거는 이건 명약 관화한 것 같고 그래서 그쪽은 여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게 한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은 이젠 이소몰픽 랩 같은 거예요. 네, 여전히 굉장히 큰 도메인이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데 론제비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초전도체를 개발한다든지 물리와 사이언스의 영역이죠. 그 AI 포 사이언스의 영역을 가르는 거는 되게 간단한데 어떤 도메인을 봤을 때 그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용어들이 귀에 안 박히면 그거 그냥 새 도메인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뭐 GPT 로잘린드가 됐든 아니면은 길랩 CEO가 자기 암 치료했잖아요. 그 오스테오사르코마라고 고륙종 척추에 암이 자라나는 그런 종양인데 그거 사기 환자가 살아났거든요. 예. 자기의 개인화된 백신을 만드는 형태로. 근데 이제 그것들을 오픈 AI 채널에 와서 그 찍었단 말이에요. 컨텐츠를. 근데 그런 것들의 조회수를 보면은요, 만 단위도 안 나와요. 몇 천 단위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열어보고 이해 안 되니까 그냥 바로 꺼버리는 거거든요. 프론티어에 있는 사람들조차 새롭게 들리는 도메인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로잘린드 이거 프롬프트 보고서는 외계어다 그랬거든요. 예, 저기 안에 있는 저 단어들. 그러면 저기는 화학과 생화학과 뭐 그다음에 바이올로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야 저 텀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거를 제가 또 재밌는 거 실험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가지고 오퍼스랑 대화를 나눠봤어요. 제가 그게 아마 이거였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독해한 것도 외계어였어요. AI를 써서 내가 이거를 공부하려면은 다시 바닥부터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내가 설명해줘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여러 번 층위를 두고서는 계속 더 쉽게 내가 알 수 있게 해줘. 그거를 거쳐도 알까 말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는 저도
저도 저 필드를 지금 보강하려고 사실은 AI 따라가는 것보다 생명공학 서적을 훨씬 많이 보고 있고 그쪽 논문을 더 많이 보는 중인데 그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모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있고 전문가가 보기에 오류가 있을 스테이지이긴 하지만 그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가가 볼 만큼의 지식을 알고 있죠. 그리고 저희 도망자 연합의 승우님, 조셉이 실험한 것도 있고 저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예를 들어 이 모델의 난리지 컷오프에서 절대 보지 못했을 그 논문들이 나오잖아요. 바이오 쪽에서 새로운 디스커버리들이. 그럼 제가 그거 결론 띄어내고 그냥 앞에 있는 몇 개의 가정들만 해가지고 넣어서 추정하라고 하면 예, 유사해요. 매우. 이런 방향들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하는 걸 보면은 얘는 어쩌면 이미 이 통일장 이론에 대한 어떤 심상도 저 어딘가에 갖고 있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론티어의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을 얘기하다 여기로 살짝 샜는데 한 방향은 얘기했어요. 그냥 B2B, B2C에 저 뒤에 오는 커스터머들을 서빙하는 영역 어마어마하게 클 거니까 그 부분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이것도 여전히 크지만 그 방향으로 가려면 적어도 우리가 이 인간의 필드 날리지를 좀 넓혀야 되거든요. 네, 여전히 그 문제도 저는 굉장히 그 기회가 많다라고 느끼는 게 아, 그런 저런 것들은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의사들은 그 비유를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항공기 기장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보시는 분들 중에 도만제 연합에도 의사분들 많이 계시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날고 뭘 해야 되는지 하고 터뷸런스를 만나거나 착륙하거나 이륙하거나 뭐 할 거나 할 때 그때 프랙티스는 다 알지만 비행기 안에 일어나는 걸 다 알고 있진 않아요. 예. 제트 엔진이 뭐가 된다 하면 그거 다 쪼개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 체계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거든요. 그 길랩 CEO, 그 시드 시브랜드라는 사람인데 시드가 얘기하는 게 아, 의사의 인센티브와 환자의 인센티브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의사의 인센티브는 자기의 책임점을 줄이는 데 있고 라이어빌리티를 줄이는 데 있고 환자의 인센티브는 자기의 해결책을 맥시마이즈 하는 데 있고 근데 그 두 개가 명확하게 병원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사실은 막 흔한 암에 걸린 사람들은 좀 치료가 되지만 희귀암에 걸린 사람들은 답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암은 사실상 끝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심하게 요약하면. 그러니까 그건 노력하면 정말 좋긴 하죠. 네, 노력하면,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그 어떤 지금 우리가 익숙한 뭐, 뭐 일상, 이상, 삼상의 시험을 대형으로 거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개인화된 퍼스널라이즈드 프리시전 메디신의 영역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아예 없는 인더스트리거든요. 기존의 제약회사든 의사든 뭐든 다 없는 영역인데 그 끊어져 있는 루프를 AI가 들어가서 다 메꿀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이오만 그러냐? 화학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 우리가 아는 도메인들에 다 필요할 거라서 만약에 조금 본인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영역 언번들링 챗GPT를 하는 영역은 여러분만 챗GPT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극심한 경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고려하셔야 되고. 그런데 좀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영역에 훨씬 경쟁은 덜하지만 좀 중후장대한 쪽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영역이 열려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AI for Science 영역이 하나의 큰 영역이 열리는 것 같고 하나는 언번들링 챗 GPT 있는 것 같고 근데 둘 다 모델의 슈퍼 인텔리전스의 캐퍼빌리티 오버행에 기반한 그냥 서비스업에 불과하다. 우리가 무언가 어마어마한 IP를 만들어서 그 IP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그 포지션을 누릴 만한 그런 사업은 앞으로는 조금씩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큰 두 가지 방향성 정도가 있다. 근데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화학이나 생물 이런 거 하면 키친랩이 범람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기 암 환자야. 그럼 그들은 뭐라도 해야죠. 죽는 하는 게 맞는 것보다는 거죠. 어떤 거를 하는 게 맞고,
그게 정확하게 요 유튜브에서 시드가 했던 일이거든요. 지난 한 3, 4년간 일어난 일인데 결국은 데이터를 맥시마이즈하고 근데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 몇 개 안 돼요. 유전자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피 피에서 읽는 생화학적인 그런 데이터 정도의 시그널만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더 심하게 요약하면 시드가 이 해결한 거는 그냥 다 유전자 시퀀싱으로 했거든요. 바이올로지를 온연하게 소프트웨어 공학으로 바꿔서 거기에서 힌트를 찾고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걸 했죠. 요새 뭐 그 아크 인스티튜트가 만든 에보2라는 모델, 걔는 유전자 파운데이셔널 모델이거든요. 저희가 LLM이 그냥 단어의 시퀀스를 학습한 거잖아요. 그 에보2 모델은 한 41년 정도 되는 41년 파라미터 모델인데 효모에서부터 어떤 뭐 세균에서부터 뭐 닭, 인간, 몇 개의 포유류 그런 것들의 그 지놈 시퀀스 다 읽은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 이미 DB로 존재하거든요. 그냥 그거를 프리트레인 한 거예요. 그 LLM하고 너무 결이 잘 맞는 친연성이 있다고 봐야죠. 우리가 유전자에서 보면은 전체 유전자 중에 한 2%만 사실 단백질을 코딩하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컨트롤 유전자거나 아니면은 더미 바이트고 그것들이 이제 서로 인터랙션 해가지고 에피지네틱으로 발현되는 거고 그 에피지네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의 비밀을 푼 게 알파지놈이거든요. 그 예. 에피제네틱이 후생 유전학으로 해서 유전자 표지를 후생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쪽이죠. 우리가 그냥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 가지고는 처음에 있는데 그 지놈과 그다음 우리 손톱과 뭐 피부와 뭐 이런 데 있는 지놈이 사실은 똑같거든요. 근데 왜 어떤 애는 심장세포에서 근육이 되고 어떤 애는 신경세포가 되고 뭔 어디가 되고라고 그걸 관장하는 애가 사실 에피지놈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어디에 가서는 너는 이 부분만 발현해. 어디에 가서는 이거를 억제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컨트롤 영역에 들어 있고 그게 이제 발현돼서 돌아가는 게 에피지네틱스인데 거기에 대한 거 이제 알파지놈이 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어떤 깔끔한 유전자 셋을 갖고 있지만 이게 크면서 화학적인 어떤 자극이라든지 뭐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실 노출되면서 유전자 서열이 계속 바뀌고 서열 자체가 바뀌기도 해요. 변이가 일어나서. 예. 그리고 그게 심하게 바뀌면 그게 암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서열은 유지되더라도 그 서열만 복사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에피지놈 그게 이제 안에 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랑 뭐 이런 거에 막 묶여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그 상속이 되는데 그것도 무너지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건데 시드가 한 것도 결국은 나의 종양을 그 시퀀싱 해갖고 서열을 읽어내고 내 체세포를 읽어내고 그 체세포에서도 막 점라인 소마틱에서 복잡하게 있는데 읽어낸 다음에 아 네. 어떤 과발현된 단백질을 찾아서요 그냥 걔를 예전에 코로나 백신 만들듯이 코비드 백신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그냥 mRNA 시퀀스로 넣어가지고 몸 안에 넣어서 걔가 항원이 막 많이 만들어지도록 한 게 그게 어떤 치료의 기작이었거든요. 똑같은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의 대를 몸 안에 다량으로 그 항원으로 집어넣어서 mRNA 백신으로 집어넣고 그 내 몸에 어떤 그 TCR-T라고 그러는데 잡아먹는 그 T셀이 있을 거잖아요. T셀이 걔를 인지하도록 만들어서 암세포 잡아먹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냥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에요. 맨 마지막에 웹랩에서 그러니까 그 실험실에서 그 mRNA 백신을 만드는 구간만 그게 사실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생명공학 기법이 사용된 거지. 아, 물론 그, 그 시퀀스를 읽어내기 위한 어떤 전 단계도 굉장히 많은 생명공학 기술이 들어가지만 그러면 이건 웹랩 가기 전까지 시뮬레이션으로 상당히 커버리지가 있다는 어, 거군요. 맞아요. 상당히가 아니라 그걸로 다 찾은 거예요. 소프트웨어로. 예.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도망자분들에게 제안하는 두 번째 도망 영역입니다. 둘 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결론인데요. 그러면 하나는 굉장히 과포화될 거고 하나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딥마인드가 코딩 많이 안 하는 게 다 여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컴퓨팅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게 제임스는 LLM 안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게
코딩 에이전트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데미스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자면은 뇌 과소성이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새로 배울 수도 있게 하지만 뭔가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보를 뭘 흡수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너무 많은 이런 신호들 중에 의미 있는 거를 캐치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그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그게 잘 되면 이제 우리 신의 영역에 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AI를 써도 너무 많아요. 볼 게. 그래서 그러면 그 AI를 써도 많은 게 두 가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오픈클로를 잘 셋업해서 그 반복적 업무 이런 것들은 최대한 델리게이션을 잘하는 거. 맞네. 그 속에서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별하는 능력이 이제 사람의 가치가 되겠죠. 4월 달에 이게 또 매우 이슈였어요. 이것도 한번 따로 다룰 만한 얘기긴 한데 요새는 그냥 개인용 온톨로지 비슷한 거가 급격하게 유행이 돼버렸고 지식 베이스에. 이것도 근데 한번 다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메모리 이게 매니지먼트. 음. 너무 그 구현 난이도가 내려갔어요. 그냥 이거 클로드 코드에다 넣고서는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정도가. 이제 그러면 그랬을 때 결국에는 지식을 관리하고 이런 수많은 정보들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 포인트거든요. 여전히 많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준비를 해서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 완전히 꺼내야 되는 거고, 신정규 대표님이 그 결이라고 만드신 거, 서비스. 예, 김서준 대표가 memcraft라고 만든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요새는 다 그런 걸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점들이,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사람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희 아까 그 얼라이먼트 할 때도 결국은 취향, 그 취향에 대한 의사결정, 여기가 중요해, 여기를 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인간의 가치가 되는 세상이거든요. 예, 그럼 그 중에서도 저희도 저희 나름의 결정을 하잖아요. 저 생명과학 쪽 한번 다루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매니지먼트 다루는 거 중요할 것 같아. 뭐 모델이 뭐 했대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번 하고 덮고 넘어가 이런 식의 결정을 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뭐 오퍼스 4.6, 4.7 토크나이저 얘기를 이제 다시 할 일은 영원히 없잖아요. 이게 일종의 어텐션 비즈니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취향을 잘 가르는 자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면서 이 상황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자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우울한 것만은 아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세션에서 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